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 소개 오리엔테이션 했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개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죠. 자, 우리가 수업 소개하면서, 우리가 9월 20일도 휴일이고요. 또 10월 달에도 월요일 또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2번인가 3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20일은 아마 추석 연휴라서 없을 것 같아서 날짜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공지사항을 좀 꼭 봐주세요. 공지사항이 제가 이렇게 올려놔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지사항을 꼭 좀 살펴봐 주시고 매주 수업 들으실 때마다 공지사항에 뭐가 떴는지를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수업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20일 날 보강 날짜를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또 공지사항도 띄워 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공지사항도 보시고, 제가 또 강의하면서 알려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날짜 공지해 드리는 거로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조직 이해 능력, 하겠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 하면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간단한 조직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개성인가요? 개인적과 집단적 이익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내가 잘 표시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집단적 이익이 중요하다, 개인 이익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내가 자유를 중시하느냐, 또 평등이나 이런 국가적 가치를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설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정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가치관에 따라 틀립니다. 다만 자유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제 개성, 개인의 가치, 또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 집단적 이익도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요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하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꽃이라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그냥 좋은 목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낭독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요 시를 보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이 때는 어떤 연인, 사랑 이런 게 떠오르기 쉽죠. 좋습니다. 뭘 떠올려도. 자, 여기 천년 잠깐 볼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그런데 어떨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깊이 세상을 좀 이렇게 넓게 보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죠. 우리가 세상 만물을 내가 막 바쁘고 힘들 때 어때요? 이 꽃이, 그 아름답게 제가 그 직장 막 이렇게 다니고 바쁘게 다닐 때요, 나무가 이렇게 우렁차고 꽃이 피고 그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꽃 피는지도 몰랐어요. 봄이 돼도 봄 같지가 않고. 왜요? 내가 하는 업무가 바쁘고 맨날 뭐 아침 9시까지 출근했다가 6시 넘어야 또 퇴근하고 한 7, 8시쯤 퇴근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 환경을 내가 볼 시간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내가 길가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그 주변에 있는 나무나 꽃들이 세세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냥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내 일만 바빠서 막 살 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죠? 아, 그래, 저 꽃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나면서 진짜 세심하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러면 어떨까요? 그 꽃이나 나무가 나에게 다가오죠. 어떻게 다가와요? 야, 나도 어린 시절에 내가 보았던 저 꽃, 나팔꽃, 그 아름다운 꽃잎이 있었는데 우리 집 담벼락에 피었던 그 꽃들의 그 추억이 아롱아롱 떠오르죠. 그러면서 그 꽃이 야, 참 저거 한 송이 꽃 피우기 위해서 너도 참 노력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뭔 의미냐면 그걸 하이데거 말로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존재자와 존재 이제 이런 표현.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 조직 이론을 조금 할 때 제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철학적인 표현이 돼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 그 다음에 조직의 체계, 그 다음에 조직 업무, 그 다음에 국제관광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의 경영과 조직의 체제 업무를 이해하고 직장과 관련한 국제관광 능력을 가지는 거. 이걸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의 하위 능력은 이제 우리가 빨간 거로 봤잖아요. 경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체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업무 이해 능력, 국제관광 능력, 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각각 정의를 하죠. 경영 이해 능력은 사업이나 조직의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체제 이해 능력은 조직의 체제를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업무 이해 능력은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능력. 또 국제감각은 다른 나라 문화 이해하고 동양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제가 왜 요걸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중점으로 할 것은 바로 요 4개입니다. 하위 능력,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관광 능력. 이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경영 이해 능력이 가장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요. 또 문구도 좀 까다롭기도 해요.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시험 보려고 하면. 그래서 경영 이해 능력은 한 2주나 3주 정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한 주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체제 이해 능력은 뭐 잘하면 2주 하고, 그리고 업무 이해, 뭐 국제감각 이런 거는 한 주씩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CSS나 이렇게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뭐 의사소통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뭐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간단한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조직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두째 주 정도까지는 하겠죠. 셋째, 넷째 주까지. 그 다음에 다섯째 주부터 조직 이해 능력을 본격적으로 한 10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 기초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사회 집단, 이게 무엇인가? 사회 집단, 여기서 이제 사회 집단 이렇게 했지만, 요건 또 사회 조직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은 뭐고 조직 이해는 뭡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제가 조그만 글씨로 해놨죠.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이, 그죠? 공동 목표를 가지고 또 의식적 상호작용과 조정을 통해서 이루는 집합체,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조직 이해는요, 이러한 조직의 경영과 체제 업무를 이해하고 또 국제 감각 능력을 가지는 거, 이게 조직 이해예요. 자, 아셨어요? 조직은 뭐라고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 목표를 가진 의식적인 조정 집합체, 이거를 우리가 조직이라 하고, 이러한 조직은, 조직에 대한 이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과 체제가 있고요. 근데 왜 경영을 하고 체제를 하나요? 체계를 꾸미나요? 공동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목표 달성.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능력과 국제 감각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아셨죠? 자, 요걸 크게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 사회 조직이 뭔지, 사회 집단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슷해요. 조직이랑. 공통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한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집합체, 이거를 우리가 사회 집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집단이나 사회 조직은 어떨까요? 그 구성원들, 그죠?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 간의 기대를 공유하겠죠. 그 다음에 집단의 내부 구조를 발전시키겠고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사회 집단 또는 사회 조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 집단의 요건은 어떨까요?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 조직은 어떤 것을 줄까요? 조직의 내부 구조를 발전시키겠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지위 또 역할도 부여해 주겠죠. 그 다음에 집단의 가치, 규범 또 경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의 경계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의 우리 집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러한 경계는 반드시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진 않아요. 어떤 추상적인 관념도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조직의 경계. 경계에 물리적으로 담을 쌓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정체성, 이런 것으로도 우리 집단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사회 집단의 유형들을 한번 볼까요? 사회 조직 유형,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집단 유형을 여러 가지는 나눌 수 있는데요. 관계 유형으로도 보고요. 관계 유형은 원초 집단이 있고, 이처 집단이 있죠.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단 소속으로는 내 집단, 외 집단 나눌 수 있죠. 행위 기준은요. 우리가 중거 집단으로 나눌 수 있겠죠? 중거 집단. 소 집단은 조그만 집단 요건데, 이제 소 집단은 따로 설명이 돼요. 또 2차적 관계로는 공식 집단 또는 관료 조직,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공식 집단 내에 관료 조직도 들어가니까요. 또 조직 유형은 별로 보면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식법인, 비공식 조직, 소규모 조직, 대규모 조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의 순기능, 역기능,
또 우리가 공식 집단에서의 관료 조직 내에 또 비공식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유형에 따라서 아까 원초 집단, 2차 집단 나눈다고 했죠? 예? 자, 그럼 원초 집단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2차 집단 개념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원초 집단은 그냥 내가 그냥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있겠죠, 가족. 가족에서는 뭐 내가 못났다고, 야, 너 밥 덜 먹어, 너 돈 못 벌어오지, 뭐, 너 돈 쓰지 마, 이러나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그냥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만족을 구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초 집단은 이제 이 정서적, 또 이게 친밀성, 그죠? 그럼 또 어때요?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 원초 집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출적 욕구, 그 다음에 사회 정서적 욕구, 그죠? 그리고 이런 원초 집단들은 어때요?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되죠. 그 얘는 제가 뭐라 했어요? 가족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또 놀이 집단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유치해서 놀 때, 이해관계 없이 놀 때, 그죠? 또 깡패 집단도 일부 이런 게 있죠. 그죠? 굉장히 친밀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형님, 뭐 이런, 이게 깡패 집단들 이제 관계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하고, 표출적 그런 욕구, 정서적 욕구도 있다. 그리고 이런 원초적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사소통이 좀 심층적입니다. 예, 부분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심층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는 얘기를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공감합니다. 또 전체로서 참여해요. 그 다음에 그 참여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죠. 이게 원초적 관계예요. 그래, 이런 원초적 집단의 기능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기능하죠. 중간 연결자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해주고, 또 사회 통제 기능도 있죠. 또 문화적 규범의 전달자, 또 규범을 따로 들어가는 집행자 역할도 하죠. 이게 어때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되죠. 그죠? 또 어떨까요? 또 교회 같은데, 그렇죠. 종교 집단도 이런 게 있죠. 원초 집단적 기능이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 그죠? 또 바깥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자 기능도 있고요. 또 사회 통제 기능도 담당합니다. 또 문화적 규범 전달자, 뭐 집행자 역할도 하죠. 이 종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원초 집단. 자, 이에 반해서 2차 집단은 좀 목적지향적이죠. 그죠? 이해관계가 있고, 또 공식적 관계를 바탕으로 둔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이 집단의 특징을 보면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집단이고요. 공식적, 또 비개인적입니다. 또 도구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도구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쌍방이 서로 필요해서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구적 욕구죠. 내가 망치를 가지는 거는 그냥 망치로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망치로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필요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업지향적, 그죠? 그거 당연한 거죠. 어떤 업무를 주어져서 그 업무를 추구해 나가는 이런 집단이고, 또 아무래도 원초 집단보다 규모가 크고요. 인간관계는 공식적 차원이 많고, 또 익명성, 목적 지향성이고 비개인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집단 내에는 또 원초적 관계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초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이런 원초적 관계, 비공식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을 쫙 쓰잖아요. 뭐 고향이 어디면 어느 쪽으로 쫙 쓰고, 그래서 또 나중에 승진하고도 연결되고, 뭐 이런 비공식적인 그런 원초적 관계, 이런 것이
공식적 조직 내에도 있습니다. 그 아셨죠? 이제 원초 집단과 2차 집단은 관계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는요. 요건 이제 게마인 샤프트와 게젤 샤프트. 요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게마인 샤프트, 게젤 샤프트. 게마인 샤프트는 아까 말한 이제 원초적 집단 쪽에 가깝죠. 인간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 상호신뢰 협동심에 근거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되겠고요. 공동체. 계절 샤프트는 어때요? 개인 의지적이고 선택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목적 지향성, 그 다음에 효율성, 경쟁심, 또 전문화 특징이 있죠. 예, 도시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계절 샤프트. 그래서 게마인 샤프트, 계절 샤프트. 요거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 나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회학자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집단이 설정한 경계에 따라서 이제 동일시하는 집단을 내 집단이라 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계에서 동일시하는 거. 우리 경계에 들어온 사람들 내 집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집단의 경계는 뭐 상징 체계로도 유지하고 실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학생증 같은 거 있죠. 학생증 하나 딱 가지고 나 여기 학교 학생이다. 그럼 어때요? 이 조직의 경계가 학생증으로 나타나죠. 그죠? 또 그렇지 않고 추상적 관념으로도 나타나죠. 이제 사람마다 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어떤 자기 조직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들. 그게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단은 이제 유대감이나 충성심, 협동심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 쪽에 이제 좀 가까운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내 집단에는 원초적 관계, 또 2차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족성원 의식이라든지 요건 내 집단의 원초적 관계죠. 근데 또 어떨까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은 어때요? 내 집단 속의 2차적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죠? 여기까지 내 집단, 외 집단. 자, 그럼 이제 외 집단 볼까요? 내 집단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 집단은 뭐 바깥에 있는 거고. 자, 증거 집단은 뭐라 했어요? 행위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증거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1942년 하이만이 도입한 개념이고요. 신념, 태도, 가치를 내가 규정을 했는데 그 행동 지침을 삼기 위해서 이제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바로 증거 집단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긍정적 증거 집단 가지죠. 내가 이렇게 증거로 삼는 거, 내 신념, 태도, 가치, 그 행동의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증거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걸 긍정적으로 보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부정적 증거 집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부하거나 반대할 때 그 기준 삼는 집단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월급쟁이하고 뭐 재벌하고 비교를 하나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왔죠. 그죠? 뭐 대표이사하고 대리하고 둘이 비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4동기생인 과장으로 승진된 친구하고 나처럼 대리하고 이러면은 어떨까요? 극빈자가 부자를 보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정서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아니 왜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대리인데 왜 쟤는 과장으로 승진했어? 그죠? 그런데 부정적 증거 집단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증거 집단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고요. 또 원초적 2차적 관계, 물질적, 정치적 행위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증거 집단도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개념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될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 박탈감과 증거 집단. 요거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은 뭐예요? 증거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열세죠. 조건이 비슷한데 내 처지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 아까 어떻게 했어요? 동기인데 한 사람은 과장이고 나는 대리다. 그럼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 느끼겠죠? 증거 집단에 대한 부정적 증거 집단으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상대적 열세. 예, 이런 개념이고요. 개인 심리적 차원에서 이제 증거 집단 보는 거는 내가 어떤 집단을 증거 집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이지만 가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이야기들도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나요? 증거 집단으로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종교도 있을 거예요. 이제 종교도 있는데 우리가 종교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교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그죠? 예, 잠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죠. 이제 종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면이 있나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한, 그죠? 조건 없는, 그죠?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상이 있죠. 또 어떤 하나님이 있나요? 어떤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도 강하고요. 또 어때요? 또 강하게 또 책망도 하시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상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이 있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내가 사랑의 하나님, 그죠? 무조건적인 나의 하나님. 이걸 관점을 두고 내가 그런 종교적 태도를 가지면 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랑, 뭐, 믿음, 소망,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천도 하고 이러죠. 또 이제 진노의 하나님, 또 분노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이런 차원에서 내가, 종교적 태도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세 때처럼, 뭐, 근본주의를 따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그, 이분법적 사고. 야, 나는 왜, 우리 옛날에 그 구약에 율법주의자라고 있죠? 그런 사람들, 근원주의자들. 그럼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증거 집단을, 같은 증거 집단이라 하더라도, 증거 집단에 대한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딴 종교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다른 종교 마찬가지겠죠? 내가 믿는 부처님, 내가 믿는 사바하, 내가 믿는 마호메트, 이것이 내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 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태도를 달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거 이제 참고로 제가 우리 조직에 이제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직장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사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우리라는 말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집단을 내세우는 집합주의적 심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 집합주의적인 거. 근데 이게 장점은 우리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성이 있죠.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점이 있는데 단점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집합주의 이런 거, 이게 좀 잘못되면은,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평균주의적인 그런 강박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약자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막 짓밟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직 내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약자한테 되게 강하고요. 강자한테는 엄청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냐면 위에 상사한테는 막 비벼요. 아유 얘 그냥 막 모르지 예스맨이. 이런 승진도 잘 돼요 또. 근데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 부하 직원은 막 철저하게 밟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것도 못해 막 이러고 뭐 조금만 하면 이거 한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조직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게 조직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집단주의적 차별, 이런 배제,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 이론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다문화 사회는 뭐예요? 이 베타주의를 우리가 좀 없애보자는 거잖아요. 남을 이해하고. 그죠? 그래야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진짜 말하는 평등과 존엄이 진짜 실현이 되지. 지금 우리 같은 조직 속에, 조직 문화 속에서는요, 그냥 이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평등과 존엄은. 규정 속에는 누구나 존엄하다 이래 놓고는 존엄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만한 부품으로만 여기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과 예를 여러분 한번 적어서 한번 질의 응답방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제가 거기 그 휴각 날짜 하고요. 보강 날짜 요거를 제가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뭐 강의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질의응답방에다 이렇게 질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백석톡으로 올려놔 주시면 제가 또 전화번호 이렇게 여러분 적어 주셔야 돼요. 이름하고. 그래야 제가 어디 알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연락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제가 누구누구인지를 또 한참 찾아야 되니까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게 있으면 여러분이 질의응답방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